안녕. 자, 비버쌤이야. 조금 늦었지? 우선은 바로 들어갈게.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우선은 야탑고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18페이지. 18페이지 집합 의뢰와 그 다음에 DNS 스푸핑에 관한 두 가지 글을 분석할게. 두 가지 글을 분석할 거야. 자, 우선 18페이지 펴봐.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우선은 이 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뭉치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뭉침으로써 성스러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몇몇 사람의 의견을 분류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지.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속세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통 공동체의 모임인 종교, 주말이나 아니면은 한 달에 몇 번씩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속세에서의 문제점이나 위기감을 이것으로 심적으로 극복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생각으로 글을 읽어주면 아주 쉽게 글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 자, 사람들은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러네. 사람들은 집합 의례.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 이거야. 뒤르켐은, 자, 여기 아까 말했지.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분류하고 있으니까 얘를 1번으로 생각하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공동체가 뭉치는 관점에서 탐구한대.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 자, 여기서 성이라는 건 뭐 거룩함, 성스러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겠지. 그치? 속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속세, 보통 평상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치? 뭐가 있을 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를 멈춘대? 생계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속을 멈추고 성을 이용해서,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활용해서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속된 것인지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다시 깨닫는다 이거야. 다시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준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덕 윤리를 체계적으로 확인시킨다 이거겠지. 집합 의례가 이렇게 끝나면 부족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잠깐 정지를 해서 뒷장에 지금 보면은 정리를 하려고 좀 적어놨어. 간단하게 적으면서 1문단을 확인을 해볼게. 자, 뒤르켐의 탐구를 봤는데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성과 속을 활용해서 판별을 한대. 판별이 뭐야? 이게 성인지 속인지 판별을 한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라는 건 바로 집합의례지. 이 과정에서 약해진 도덕 공동체를 재생시킨대. 도덕 공동체를 재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속과 성이 연결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대. 속과 성이 연결되는 도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누가 얘기했어? 뒤르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 문단. 뒤르켐은 현대사회의 집합의례가, 자, 요번 단원도 뭐야? 이 단원도 뒤르켐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 되나봐.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봤대. 예시를 들자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우애 같은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의례다. 그러니까 뒤르켐 또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이 자기 이해관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속이겠지. 그치? 추구하면서도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다시 말해서 성의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 거의 비슷하네. 간단해. 그러면 이 문단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뭐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해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속의 세계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뭐한다? 결속하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 자, 뭐 1문단에서 그렇게 굉장히 다르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했어. 자, 3문단으로 갈게. 3문단 보면 파슨스와 스메서 둘이니까 그냥 파스 뭐 이렇게 갈게. 파스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에서 구체화한다. 자, 기능주의 이론이래. 기능주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한번 읽어볼게.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이거 중요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성스러움이 곧 가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성스러움이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 잠재되어 있다가 사회적 삶이라는 게 바로 이해관계, 속이겠지, 속.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여기는 위기라고 말했지만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 문제라고 말했어. 똑같은 거야.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그랬어. 자, 일반화된대. 모두가 다 똑같이 일반화된대.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익을 이익 아니야? 이익인 것 같은데 지금 오타난 것 같네. 이익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건 딴 게 아니고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속이지, 속. 그치? 속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야. 간단하게. 지금 이 글은 있잖아. 딱 보니까
내신으로 나왔을 때 분명 어디를 틀리게 만들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휘,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을 활용해서 다른 단어로 활용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신에서 문제를 틀리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 지금 수능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이 쓰여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그치? 자, 다시. 하지만 위기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자, 올라가면 보편적 가치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대.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자, 아까 가치가 뭐였어? 성스러움. 까먹으면 안 되지.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다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위기가 오면 종교에 기대서 뭐 한다는 거야? 자신의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 결과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 그래서 파슨스와 스매서는 이것이 마치 마치 이거 얘기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지금 비유를 써서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중요해.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이 뭐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칠 때 갑자기 뭐 하루 안 먹는다고 그래서 살이 막 몇 킬로씩 빠지고 이러지 않아. 그치?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몸이 항상 유지해야 되는 뭐가 깨져? 항상성이 깨지면서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살이 찌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유지해 주려고 하는 기능, 그게 항상성이야. 자, 항상성의 기능을 깨진 항상성을 생리작용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리작용이 뭐겠어? 이게 집합의례겠지. 다른 말로 성이겠지. 다른 말로 도덕이겠지. 그치? 이걸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다. 자, 그러면 산문단을 좀 정리하고 올까? 자, 산문단을 보면은 파슨스와 스멜서의 기능주의인데, 자,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성스러움이라는 걸 가치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표현하겠으니 잘 알아들으세요. 이러면서 글을 시작했어. 기억나지? 자, 그리고 이해관계 규범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간대. 이해관계의 규범에 따라서 우선은 보편적으로 이해관계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뭐가 되면 위기 상황이 오면은 보편적 가치로 상승한대. 보편 가치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위기의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뭘로 해소한다는 거야? 집합 의례로. 자, 이 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긴장이나 압박을 집합 의례로 푼다는 거지. 의례로 해소하게 된다. 그런 거야. 자, 여기다 해소라고 좀 써줄까?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했던 건 비유를 통해서 뭐 한다? 유기체의 생리작용을 들었다. 뭘 중심으로? 깨진 항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생리작용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사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문단을 보면은 요번엔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네. 알렉산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는 아니겠지 아마. 자,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매서의 이론을, 자, 우선은 얘는 이거를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는데 뭐가 다르면서도 같겠지. 그러니까. 그치? 중요하네.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 이 생물학적 은유가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요 비유를 말하는 거지. 복잡한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뭔가 한계가 있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다. 모든 걸 다 똑같이 봤다. 현대사회는 그렇지만 복잡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대안으로 사회적인 공연론을 제시했다. 자, 공연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공연이야.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도 필요하고 무대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관객도 필요하고 너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연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파슨스랑 스매스가 얘기한 것을 정리해주면서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과정이다. 무슨 소리냐? 현대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하다. 각 요소가 분화되어 있고 자율성을 갖고 있대. 그래서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인 공연은, 자, 이런 애들을 융합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우발성이 있는 실천을 요구받아야 된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능주의 이론과는 달리, 자,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이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탐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파슨스랑 스매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했다 이거야. 너무 일반화시켜서 얘기했다. 다 비슷한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자, 보면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연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이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그러니까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관객. 그리고 미장센. 그러니까 미장센이라는 건 밑에 보면 알겠지만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상징적 상징수단, 생산수단. 관객에게 전파하는 어떤 상징성 있잖아. 상징성. 그 다음에는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사회 권력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애들이 공연에선 그런데 사회에서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냐? 이게 문제겠지. 그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하여간 그러나 이런 요소들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한 사회적 공연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끝냈어. 자, 두 개를 정리를 해볼게. 4, 5를 같이 정리를 하면, 자,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래?
파슨스와 스메서의 생물학적 은유가 현대 사회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분명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있는 거야. 왜냐면 견해에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뭐래? 분화와 자율성을 지닌 존재다. 지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걸 파슨스와 스멜서는 간과했다. 그 요소를 융합하는 게 이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적 공연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있는 그대로 쓰자면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화된 것들이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요구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파엔스보다는 뭐한다? 세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자, 다양하게 구체화를 했는데 거기서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구체화된 가치나 규범이겠지. 사회의 가치나 규범. 배우는 뭘 말하겠어? 대본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대본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민이겠지. 관객은 연극에서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미장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이 되겠지. 그리고 상징적 어떤 수단이라는 건 연극을 통해서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자, 봐봐. 그냥 읽지 말고 항상 볼 때는 여길 보면서 읽어줘야 돼. 자, 선생님은 정리하는 거니까 앞에를 안 보고 그냥 읽었지만 너희들은 상징성 어딨냐? 관객에게 뭔가를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수단.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징성을 전파시키는 건 뭐가 있겠어? 다양한 언론기관이 있겠지. 언론이나 매체. 자, 그리고 사회적 권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민주화된 뭐여야 돼? 국가기관이어야 되지. 민주화된이 중요해. 민주화된. 왜? 아까 끝에 분명 뭐가 있었어? 민주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 사회국가에서는 인원 동원만 된다. 사람들만 많이 몰리게 해놨지 이 공연이라는 게 뭐 된다? 사회적 공연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뭐다? 민주사회, 자율적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그치? 자, 우선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 정도를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각자 풀어보세요. 각자 풀어보는데 그냥 답만 체크해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일반적인 수능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글을 확실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왜 그런지를 다 이유를 적을 줄 알아야겠지. 자, 얘는 지금 문제 아마 40번인가 그럴 거야.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걸 찾아야 돼.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자, 속이라는 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으로 옮긴다. 위기 시기가 되면은 성으로 옮겨서 도덕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거 맞는 것 같네. 우선 1번에 나왔으니까 삼각형을 치고, 2번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자, 목표와 규범, 목표와 규범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관계 안에서의 목표와 규범이라고 그랬지. 3문단 보면 이해관계 안에서, 이해관계라는 건 곧 뭐였어? 평상시고, 평상시는 곧 뭐에 들어간다? 속에 들어간다. 알고 있지? 이건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는 성으로 와야 되는데 틀린 거지. 땡. 3번 사람들이 생계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라는 건 이건 언제 하는 거야? 속일 경우에 하는 거지. 그치? 속의 영역이겠네. 땡. 우린 뭘 찾는다? 위기 시기니까 성을 찾아야 돼. 4번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을 외면해? 위기 상황을 외면하는 건 아니지.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약간 맞아. 왜냐면 흐트러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성을 불러와서 집합 의례를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뒤에가 외면한다 때문에 땡이네. 그치? 5번 사람들이 평상시에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추구하던 거 있잖아. 이게 도덕적이야? 도덕적 의미 아니지. 평상시에 추구하던 것은 속이지. 속. 이해관계. 도덕적 의미가 평상시에 추구하던 게 아니다. 땡. 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각 선지 하나씩이 쉽더라도 왜 그런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보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NS 도메인 네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단 하나하나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글을 이해하는 거야. 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겠습니다. 자, 앞에를 읽어보다가 먼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읽을게. 먼저. 그리고 이쪽 보면은 접속하는 과정이 나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 이거는 직접 선생님이 읽지 않고 그냥 적어서 이해를 시킬게. 자, 앞에 몇 문단을 읽겠습니다. 먼저 봐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치? 우리가 보통 www 쳐가지고 여기다가 뭐 네이버 .com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게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대충 알아. 근데 스푸핑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야.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위조, 가짜로 된, 잘못된, 속이는 이런 거겠지.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아마 글을 다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원래는
컴퓨터 하나하나가 이 뭐야? 뭐 잘못 눌렀네. 자, 쏘리. 자, 이 IP 주소라는 건 각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름 같은 거야. 이름 같은 거. 고유의 이름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IP 주소 같은 것들을 막 쳐가지고 들어가는 그 영화나 아니면은 전문가 뭐 집에 와서 컴퓨터 수리하는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막 번호를 쭉쭉쭉 쓰잖아. 땡땡땡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치잖아. 이게 아마 주소일 거야. IP 주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외우면서 평상시에 쓰기가 불편하니까 네이버.com 이런 것처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서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어디론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름인 IP 주소로 다시 한번 바꿔줘야겠지. 그러니까 그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 위조 사이트가 끼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쭉 읽을게. 여기는 이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 문단씩 정리를 안 하고 쭉 읽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 자, 여기 나와 있네.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 각 컴퓨터들은 IP,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주소를 가져야 한다. 아까 말했지? 서로를 식별한다 라는 거니까 이게 이름이라고 이해하면 돼. 프로토콜이라는 건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자, 여기 그대로 나오네. 빵빵빵빵 이렇게 숫자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자, 여기가 중요하지. 중복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공인된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오늘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을 뭐 수지라고 하고 싶다, 아이유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 아이유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대.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랑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적인 IP 주소가 있대. 자, 그러면 여기는 분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부여된다. DHCP라는 어떤 연결 통로가 있나 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기도 하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서, 자, 쓰지 않는 컴퓨터라던가 이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게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미 글은 끝난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한 편이 나와. 그러면서 공인된 주소가 아닌 사적, 그러니까 사설 IP 주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뭔가 보충 설명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왜? 항상 문제로 연결되잖아. 신경 안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문제로 연결되더라. 자,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돼. 내부 네트워크,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인트라넷 이런 것들이 있지. 그들끼리만 뭐 하는 거야? 연결된 인터넷 바다 정도로 보면 돼.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대.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자 이거 도메인 네임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자 도메인 네임을, 자 중요하지, IP 주소로 변환해 줄 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대? DNS가 있어야 된대. 이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대? DNS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네임 서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 네임 서버.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대. 그렇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뭐 해야 되네?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 직접 기록해야 된다. 이거야. 자, 인터넷 통신사는 보통 인터넷 통신사는 하나의 네임 서버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통신사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직접 읽지 않고 확인을 할 거야. 자, 뒤로 넘어가자. 자, 여긴 미리 좀 써놨어. 그 접속하는 과정을 직접 선생님이 좀 써주려고 미리 먼저 써놨어. 자, 읽었던 것들이야. 다 DNS 스푸핑, 위저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드는 건데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돼. IP 주소란 건 뭐야? 컴퓨터를 식별하고 통신하는, 아까 말했지,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중복해서 또는 임의 지정을 할 수 없고 공인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인 주소에는 두 개가 있다. 고정과 유동이 있다. 고정은 동일 번호를 지속 사용하고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야 되며 유동은 변경되기도 하지만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된다라는 건 DHCP라는 프로토콜, 연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할당받거나 반환받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해주나 봐. 그치?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 한편이라고 나왔던 사설 IP 주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 정도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야? 접속 과정을 볼게. 접속 과정. 아까 전에 다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려고 할 때는 DNS라는 서버가 있어야 된다. 네임 서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접속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너무 길게 읽어버리면 더 복잡하게 느낀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접 쓰려고 그러는 거야. 자, 우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있잖아. 쓰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래. 그리고 그 컴퓨터를 쓰는 사용자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으면은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대. 자, 지금부터는 패킷이라는 맛을 뺄게. 자꾸 패킷 하면 그 발음이 세지니까 여기다가 지리를 한대. 뭘 물어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찾는 게 네이버야. 거기 네이버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는 뭐해? 목록에서 IP 주소를 검색하겠지. 어떤 IP 주소? 네이버 IP 주소를 검색을 해. 그래서 있으면 뭐해? 얘기해 줘. 응답을 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이버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있을 경우야. 1번. 그런데 이제 없을 경우가 있어. 없을 경우에도 뭔가를 보내긴 보내요. 자, 두 번째는 없을 경우야. 이럴 경우에는 뭘 보내야겠어? 네이버 IP 주소가 없으니까 지금 나와 똑같은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가르쳐 주겠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통신사 SK를 썼어. 그래서 SK에서 갖고 있는 주소 목록에서 검색을 해서 썼는데 SK에서 네이버랑 싸워서 그런지 네이버 접속 IP 주소가 검색이 안 돼. 그치? 그러면은 SK에서는 다른 곳, LG라던가 다른 통신사의 IP 주소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중간 연결을 해주는 애를 UD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UDP 프로토콜은 목표가 하나야. 속도를 높여야 돼. 빠르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사용했냐면 상대에게 보내기만 해. 보내기만 하고 제대로 도착했는지 도착 여부를 확인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 중에서 처음 도착한 응답만 신뢰해.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뒤로 오는 응답은 나머지는 버린다. 쓰지 않는다 이거지. 바로 곧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뭐야? 왜 스푸핑에 걸리나 이거잖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게 바로 허점이야. 바로 이게 허점인 거야. 이게 다 허점이야. 이걸 이용해서 DNS 스푸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정리를 해보자. 컴퓨터가 있어. 프로토콜. 자, 네임 서버가 있어. 질의를 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질이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 네임 서버에서는 아니지. 그 질의를 할 때 중요한 건 왜인지는 안 나와 있어. 왜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네임 서버에도 질의가 들어가지만 그 스푸핑을 일으키는 공격자, 위조 사이트로 넘기게 하는 이 공격자에게도 이 질의가 같이 들어간대. 자, 이때 응답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 공격자가 응답을 더 빨리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에게 공격자가 응답을 네임 서버보다 더 빠르게 응답을 보내. 어떤 응답이야? 위조 사이트. 이 응답을 보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네임 서버에서는 분명 네이버라는 걸 보낸단 말이야. 보내지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버려지지. 이 응답. 세 번째 응답은 버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네이버가 뜨는 게 아니고 내 비버, 내 이놈, 비번의 이놈, 이런 애들. 그러니까 위조 사이트가 뜬다 이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치? 여기는 글 정리도 중요하지만 좀 이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읽지 않고서는 정리를 했으니까 여길 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와 관련된 거를 풀어볼 테니까 이걸 풀므로써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거야.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보기를 참고하래. 자, 보기에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 DNS가 고안되기 전에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의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IP 주소를 이미 다 적어놓고 사용을 했대, 컴퓨터가. 그러니까 어디를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네임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위조 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푸핑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르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라는 그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본대. 왠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부터 항상 그 호스트 파일에다가 주소를 적어 놨기 때문인 것 같아.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이렇게 되면 뭐해? 스푸핑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치? 외부의 네임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다.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스푸핑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자, 1번부터 봐봐.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적절한 거. 1번,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호스트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자, 호스트 파일을 찾아서 삭제해버린대. 아니, 그러면 몽땅 다 내 컴퓨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 못하고 다 네임 서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주소를 외부 네임 서버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는 더욱 스푸핑에 노출되는 거지. 땡. 2번,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그랬어. 아니, 클라이언트는 지금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내 컴퓨터의 호스트 안에다가 넣는다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네이버를 알 수가 있어? 지금 호스트 파일에서 찾는 건 내 컴퓨터의 주소가 아니야. 내 컴퓨터의 주소가 아니고 외부 주소를 찾는 거야. 틀렸지? 3번, 클라이언트에 호스트 파일이 없더라도 가정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그랬어. 그렇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당연히 네이버로 가지. 중요한 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스푸핑을 피하는 방법이야. 주소창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으면 뭐 하게 돼? 외부에 있는 네임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스푸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지. 4번,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자,
네임 서버의 모든 것들을 내 호스트로 가져오면 되겠군. 이랬어. 그러면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적기만 하면 호스트 파일에 적기만 하면 그 모든 주소를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적기만 하면은 모든 네임 서버의 주소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보기에 있나요? 보기에 이런 말은 없어. 이런 근거가 없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문제를 만든 거겠지. 땡이네. 5번.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쓰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그렇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에다가 내가 자주 가는 그 IP 주소를 적어 놓으면은 IP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게 되잖아. 네임 서버에. 그치? 그 네임 서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격자에게도 뭐가 간다 이거야? 질의가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스푸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자, 이해가 됐나요? 우선은 지금 이쪽은 읽지 않고 정리만 했기 때문에 글을 연결해 가면서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지 않는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현강에서 풀 테니까 문제 풀어가지고 근거돼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자, 내일 봅시다. 바이.